네, 최인호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한 한겨레 기자,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4차 변론 김용현과 윤석열 쇼, 예, 듀엣 옛날 장소팔 뭐 이런 거 있었죠. 비교 안 하고요. 예. SNL 같았다. SNL 같다.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좀 장소팔. 고춘자. 아니 근데 이분 김영현과 이제 누구죠? 윤석열 씨 이 두 분은 그래도 장소빨 알 거예요, 그죠? 아유, 잘. 그쵸. 더맨더머 보는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웃고 막 내가 그랬잖아 그때 기억나지?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 하여튼 웃겼습니다. 하여튼. 그냥 딱 진짜 웃겼어요. 소감은 웃겼다. 웃겼어요. 예. 요거는 네. SNL 작가도 반성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저걸 왜 저런 생각을 못했을까? 굉장히 창의적이죠. 네. 예. 가운데 이제 소주 한 잔만 갖다 놓으면 예. 옛날 분위기가 완벽히 재현된다라는 점에서 그렇지.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러면서. 둘이 옛날 생각하면서 예. 잠시나마 예. 두 사람이 즐거웠을 거라는 점에서 제가 마음의 위안을 얻고 예. 그 즐거운 시간은 짧을 것이다. 짧을 것이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시간은 길 것이니 예. 네, 잠시라도 뭐 즐거워하시라.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헌법 재판관들 앞에서도 그렇지만 전 국민이 다 시청을 했잖아요. 모욕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었어요. 누굴 모였죠? 국민들에게. 왜냐면 국민들이 저걸 믿으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아니 국민들은 그렇게 의원이 아니고 요원을 끌어내려고 했다. 요원을 어떻게 누가 끌어내는 거죠? 요원은? 그게 뭐 들어간 요원들은 또 새로 투입된 요원들이 끌어내는 겁니까? 누가 끌어내는 겁니까?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요원이 누구냐? 예.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이 요원이냐? 예. 뭐 이런 의문도 잠시 들었는데 예. 또 그 명단은 감시해야 될 명단이면 또 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요원이 누구고 요원을 왜 끌어내냐? 요원이 그 안에서 뭘 하려고 한 것이냐? 그러니까 얘기를 이렇게 맞춰보면 질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에 안에 들어간 요원이 뭐 다른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말이 안 되죠. 제가 또 이거를 너무 열심히 해석하면 그렇죠. 너무 열심히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장성철 소장님이 네. 또 나쁜 짓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해석을 하지 않고 네. 소통만 치겠습니다. 윤석열 이런 시도하지 마세요. 지금 아무리 국민들에게 재미를 준다는 차원이라 할지라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니 네. 어제 제일 전 김용현 전 장관 네. 한 얘기 중에 가관이었던 게 뭐냐면 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띄워준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네. 제가 얘기한 거를 김용현 전 장관이 확증적으로 확인해 줬어요. 뭐 했냐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24시간 일에다만 몰두하다 보니까 이제 감정이 좀 이렇게 흥분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네. 기복이 좀 있는데 이렇게 좀 다음 날 지나 보면 또 정상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직무를 보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와, 나 아무리 술 마실 때 보통 그런 말 하는가 봐요. 그죠? 그쵸? 네. 그리고 와, 평소에는 진짜? 엄청 열심히 검토를 했는데 그날은 좀 법전도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날은 그냥 좀 대충 보는 것 같더라. 근데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한 말 중에 판결문에 실릴 말들이 많아요. 많죠. 네, 거의 제가 볼 때 어제 것만 보고도 판결문을 써도 돼요. 이제. 그렇지. 네, 어제 사실상 위법성을 그러니까 그 비상입법기구 관련해서 김용현 장관이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자기네가 국회가 막혀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걸 하려고 했다를 인정했고. 비상입법기구를 기재부 내에 만든다고 네,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행정부 내에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기재부한테 그 권한 예산이나 네. 권한을 하는데 그걸 해보려고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계속 논리가 뭐 2시간짜리 계엄이었다 평화계엄이었다 이건데 군인들이 안 따를 거 부당한 지시를 안 따를 거를 전제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본인이 그걸 얘기하면서도 위법성을 인지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둘이 어제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비스듬히 앉아갖고 장관 기억 안 나요? 이렇게 물어봤던 네. 게 뭡니까? 그 포고령이 위법인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두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판결문에 사실 써도 되는 그렇죠.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제 잘 보면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두 사람이 무슨 짓을 한 거냐? 헌법재판관이 보고 있는 가운데 두 공범이 자백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말하면 한 사람은 내란 우두머리고 한 사람은 이제 주요 행위자지 않습니까? 그 정확한 법적 용어가 아니지만은 네. 어쨌든 한 사람은 두목이고 한 사람 행동대장인 거 아닙니까? 주요 임무 종사자. 그렇죠. 예. 그런 개념인데 어쨌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두 공범인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법적 개념을 떠나서 쉽게 얘기하면 두 공범이 판사를 앞에 놓고 말 맞추기를 시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물론 눈치 코치 해가지고 이제 눈치 발짓은 하지만 완벽하게 지금 둘이서 입을 맞춘 건까지는 아닌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주 대놓고 둘이 앉아가지고 네. 입 맞추기를 시도하는데 문제는 아까 이제 덤앤더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장 부장님이? 네. 덤앤더머 수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얘기를 척하면 척 해가지고 A를 얘기하면 바로 B가 나오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가 딱딱 돼야 되는데 김용현 씨가 잘 안 돼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네, 빠릿빠릿 안 돼요. 그래가지고 윤석열은 되고 윤석열도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윤석열은 검찰총장도 해보고 나쁜 네. 쪽으로 그래도 머리가 좀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게 그래도 야 저거는 아닌데 이게 있어요. 그래갖고 네. 대표적으로 작년에 지금 말씀하신 대목인데 헌법재판관이 물어보잖아요. 너는 계엄을 했는데 이 포고령은 그러면 네가 작성했다고 하는데 김용현 씨 당신이 작성했다고 하는데 이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 이런 것을 이제 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이런 취지 얘기를 하는데 김용현 씨가 이 국회에 정치활동 금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참 장황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예를 들면 윤석열 측이 원래 주장한 거는 이게 김용현이 잘못 베껴와갖고 실수로 베껴온 것이고 그걸 내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걸 필터링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요 얘기에 맞췄어야 되는 건데 김용현이 예. 그럼 김용현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 내가 옛날 거를 기계적으로 베끼다가 요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베끼다가 바쁜 와중에 그냥 윤석열에게 넘겨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나는 국회에 정치활동 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과거에 보면은 이 공산주의 세력이나 이렇게 해갖고 반국가 세력들이 이걸 활용한 일이 있었고 이걸 횡설설 막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건너편에 있던 윤석열이 씩 웃어요. 왜냐면 이제 이 속으로 그런 생각하는 거죠. 용현이 눈치가 없네. 이 김용현 씨 이거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저 눈치가 없이 저렇게 얘기하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김용현이 얘기한 거를 상황에 맞춰가지고 얘기를 틀어야 되잖아요. 예. 그 틀어야 되니까 거기서 바로 생각해낸 윤석열의 이 뭐랄까 핑계랄까 바로 이게 바로 생각해낸 미봉적인 그 얘기가 뭐냐면은 그 장관 생각 안 나느냐 내가 그렇게 적어갖고 왔을 때 요거는 그 현실적으로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고 우리가 법적으로 따지면은 여러 가지 이제 위법적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집행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개업이 짧게 끝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대충 그냥 웃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그냥 검토하지 않고 넘어갔던 거 기억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김용현이 또 그 코치를 받고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김환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위법성을 인식을 했다는 지금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윤석열이 계획한 거는 내가 A를 얘기하면 바로 B가 나오는 식으로 잘 됐어야 되는데 김용현이 잘 머리가 돌아가지 않아서 스스로 위법성을 서로 고백하는 국면이 돼서 제가 볼 때는 서로는 즐거웠을지 모르지만 스스로 무덤을 파는 그런 국면으로 어제는 된 것이다. 이런 장면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김용현 씨가 뭐 얘기할 때 네. 윤석열 대통령 옆에 있는 변호사들이 불안해가지고 뭐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야 김용현 저씨 저거 말 많이 하면 큰일 날 텐데 네. 하여튼 대형 사고를 친 것 같아요. 어제 그 얘기할 때 문영배 대행의 표정이 뭐 오늘 SNS에서 많이 돌던데 모든 걸 말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배우는 그렇게 울렸더라고. 나는 여태까지 10여 년간 연기를 하면서 네. 저만큼 리얼하게 짜증, 화, 모여 이런 거를 담아내는 표정을 연기해보지 못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할 정도로. 그죠. 문영배 판사가 그렇게 이제 얼굴에 자기 표정을 드러내는 거의 모든 판사들이 그렇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굉장히 좀 얼굴 포카페이스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정이 정말 가짜 않다는 표정이 언뜻 나오기는 했어요. 기가 막힌 어제 재판관들 직접 신문에서 계엄을 왜 선포했냐라고 둘 다한테 물어봤어요. 둘이 달라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선포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고 김용현 장관은 야당에 경고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계엄을 실제로 같이 실행한 사람들이 계엄 선포 요건에 대해서 이해가 달랐다라는 게 어제 법정에서 확인이 됐고 네. 또 한 가지는 어제 김용현 장관 직접 한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세 단어를 한 문장에서 뱉었는데 입법권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는 명확하게 말하자면 요 한 문장으로도 저는 가능하다고 그러네.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국가 비상기구 관련해서 입법기구 관련해서 왜 그걸 했냐 그래서 앞에 쭉 막 장황하게 얘기하고 딱 한 문장 마지막에 그래서 입법권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한 문장으로 사실 끝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후속 질문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고 이 사람들이 계속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재미를 이제 위해서. 5차, 6차 계속 변론해서 이렇게 좀 나와주시고 저는 아니 진짜로 돼버렸으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냐 그것도 좀 묻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병들이 우리나라 장병들이 윤석열의 예상과는 달리 계엄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안 따를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계엄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따랐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니? 안 따를 걸 전제하고 그렇지. 네. 그럼 따랐으면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진짜 했어? 진짜 체포였어? 어떡하지? 따랐으면 기분이 좋았겠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겠니? 그 다음에 노상원 이야기랄지 이런 것들은 꼬치꼬치 다 캐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김용현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헌재 심판과 관련해서는 포기한 것 같아요. 포기했죠. 네. 이거는 포기하고 할 말도 없고. 내가 좀 바보 취급 받더라도 내란 수괴나 내란 우두머리는 아니야. 그래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당하지 말아야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어제 탄핵 심판 과정 중에서의 증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 바보 같은 얘기를 이렇게 2시간 반 동안 할 수 있어요, 이게. 근데 말이 그게 되냐고. 그렇게 되나? 실패한 쿠데타건 성공한 쿠데타건 좌우지간 내란은 내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국회 때문에 시민들 때문에 실패를 했어요. 이 사람들의 의도대로 안 됐어. 그러나 실제로 단전 단수도 하려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검찰로 공수처가 넘겼기 때문에 검찰 또는 이제 내란 특검이 되기는 되겠죠. 언젠가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실이 밝혀질 텐데 가령 이상민이 소방청장한테 단전단수 아니 경향이든 저 MBC든 어디든 간에 단전단수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니?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 포고령에 써져 있잖아. 계엄사에서 앞으로 언론은 다 통제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누구를 보내려고 했냐? 뭐 경향 사장 또는 MBC 사장으로 누구를 보내려고 했니?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러면 언론은 장악하는 거였냐? 뭐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마음속 생각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저는 그런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김영환 장관이 그거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도 했어요. 그 기재부에만 문건 준 거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 줬다. 여러 군데 줬다. 캔실이랑 총리실 여러 군데 줬다는 얘기를 했고, 근데 이게 저희가 뭐 시사 방송을 해야 되니까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국회 측 변호인인 김진환 변호사가 재판 시작할 때 한 PT가 있어요. 사실 저는 그걸로 끝났다고 봐요. 한 20분짜리 예, 그거. 예. 그러니까 김진환 변호사가 헌법과 헌법 실무 관련해서 최고 이제 전문가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 헌법재판에서 이제 뭐를 판단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이 이미 증거가 됐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이미 시작할 때 다 했고, 그에 비해서 지금 현장에 뭐 저희 취재 기자도 매번 공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치기가 민망할 정도라는 거예요. 기자들이 이거를 다 받아쳐야 되나요? 이런 수준이에요. 지금 윤석열 측의 발언과 변론들은. 그러니까 사실 이미 그 재판 뭐 우리가 우스개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 굉장히 근데 저는 좀 비극적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어제 한동안 이제 영상 공개가 안 되고 있다가 이제 그 워딩으로만 보다가 영상은 실제 나온 걸 보니까 윤석열, 김용현의 태도도 그렇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민주화 이후에 처음으로 계엄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최소한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진지하게 접근했다라는 것이라도 그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사람들이 보기에 이 엄중한 사태를 이해하는데 각자의 견해로 정립시킬 수가 있는데 그 둘이 나와갖고 무슨 뭐 시시껄렁한 얘기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꼴을 보고 있는 게 아까 뭐 최경영 앵커 얘기했지만 굉장히 좀 모욕적인 거죠. 그렇죠. 이쪽에서 이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그 당사자들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 건가?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고 국방부 장관이었어. 대한민국에. 그리고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에 있는 나라야.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내란죄는 감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기징역 1년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사형 6개월 뭐 이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올와 나싱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바보 취급 받더라도 이거는 내란 우두머리 수개가 아니다. 그거를 계속 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변호사로서는 현실적인 조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헌법을 위반한 건데 내란죄를 저지른 거고.
바보로 가자. 기억도 잘 안 나고. 저는 근데 이게 궁금하네. 어제 그렇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봤지 않습니까? 장선철 소장까지 다 그렇게 봤는데 조선일보는 어떻게 봤을까? 조선일보는 이게 야, 다 거짓말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을까? 또는 뭐 성창경 TV나 무슨 뭐 고성국 TV 같은 극우 유튜버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을까? 그런 것도 참 궁금해요. 극우 유튜브들은 네. 이런 데서 나온 얘기를 음. 지금 뭐 그냥 전하면서 예. 이 얘기를 좋은 얘기로 포장하기 바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되는 얘기로 포장하기 바쁘고 말이 되는 이야기로? 조선일보는 지금 이 상황 자체는 웃기다고 봅니다. 네. 웃기다? 너네 뭐 하는 거냐? 아. 이게 뭐냐? 그러니까 사실 조선일보도 이게 제가 내란 일보가 됐다 지금. 아. 조선일보 거의 신문이 아닌 상태다. 제가 특정 신문을 이렇게까지 욕하는 거는 제가 뭐 별로 많이 거의 없어. 그렇죠. 거의 이렇게까지 없었어. 말하는 거는 조심스러워 된다고 그렇지. 생각하는 사람인데 예. 요 한 3주간의 조선일보 신문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아무튼 이렇게까지 근데 그것도 한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선동지라고 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조선일보도 웃기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조선일보에 이제 그럴 때는 조선일보가 그러면은 엄중하게 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신 차려 뭐 이렇게 가느냐 요새 네. 이게 한 작년 같으면은 그렇게 갔을 건데 올해는 그렇게 안 갑니다. 오늘은 이제 일면에다가 자기네 여론조사 돌린 거 일면 여론조사 돌려고 딱 씻고 국민의힘 이기고 있어 파이팅 이제 이걸로 가는 건데 그 이제 요거를 이제 틀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요런 그래도 조금이나마 정신 있는 사람들은 요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이나마라는 거에 제가 그렇죠. 힘을 싣는 거죠. 예. 이 상황을 정당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이 윤석열과 김용현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오히려 이것은 어떤 특검의 정당성이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어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엄이 해제된 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12월 4일 날 새벽에 해제된 거잖아요. 예. 저는 그날 윤석열이 이제 오후 4시나 돼가지고 이제 출근을 하기에 낮에 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충분한 숙면을 취하고 이제 4시 넘어갖고 출근해가지고 동훈이 오라고 그래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낮에 점심을 먹은 거 아닙니까? 김용현 씨하고. 예. 국수나 한 그릇 하지. 그렇죠. 그 11시 반에 점심을 먹은 것이고 점심을 먹고 나서 김용현 씨는 어떻게 한 겁니까? 돌아가가지고 자기의 그 수아에게 핸드폰과 노트북을 부셔라. 그 부신 거 아닙니까? 핸드폰을 두드려 부시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타이핑했다는 그 LG 노트북을 그게 부셔진 거죠. 그러면 부셔갖고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거예요. 중고 인멸이네. 그렇죠. 중고 인멸이네. 그렇죠.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삼청동 안전가옥 안가에서 이상민 그다음에 박성재 그다음에 김주현 그리고 법제처장 그렇죠. 네. 이완규 이런 모임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모임은 어쨌든 윤석열 방어 모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삼청동 안가는 야 우리 삼청동 안가 가가지고 논의하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열리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거기 가서 얘기해라고 해야만 열리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증거 인멸부터 법적 대응, 법정에서의 이 어떤 너랑 나랑 이 진술을 맞춘다라고 하는 일련의 쭉 흐름이 다 윤석열이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과정 자체가 하나의 또 중요한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지금 사실상 한계를 드러낸 공수처가 그러면 이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까지 껴있는 이 상황에서 검찰의 이제 어떤 그러한 지금의 상황에서의 수사기관의 어떤 그런 뭐 이 수사력을 믿고 요거를 맡길 수가 있는 거냐 의문을 가진다라고 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포괄해서 앞으로의 수사를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 생각을 더더욱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을 어제 우리가 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특검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김건희 특검은 이번 정부 내에서는 좀 힘들어 보이기는 하고 당장 이제 가장 시급한 거는 내란 특검이 맞잖아요. 근데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실효성이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실효성이 없다. 네. 왜냐하면 많은 네. 사람들이 이제 구속 기소 당했고 아니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민하 평론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정수석이랄지 법무부 장관이랄지 저는 검찰총장도 의심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게 싫다는 거잖아요. 1페이지부터 한 7페이지가 더 있는 거잖아요. 네. 8페이지가 그렇죠. 지금 기재부 장관이니까 국무총실,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검찰한테 뭔가 지시를 내렸을 거란 말이지. 경찰까지도. 그러면 그거에 관한 또 액션 플랜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거는 어쨌든 20일 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가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특검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윤석열, 김용현에 대해서는. 그렇긴 어떤 하죠. 재수사해가지고 기소할 수는 현실적으로는 없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기소를 하고 나면 기소를 하고 난 다음에 특검이 성사가 돼서 그 기소 중간에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기소를 받아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데 이어달리기처럼. 유지를 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예. 증거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이제 추가 기소를 하거나 그렇죠. 뭐 그런 경우도 있기야 하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예.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에 관한 논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어. 그런데 이 내란죄와 관련된 이제 혐의도 있겠지만은 또 기술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혐의가 그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예를 들면 제가 뭐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확한 혐의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의심되는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뭐 부하수행죄든 아니면 주요 혐의 종사자든 간에 뭐든 간에 이게 새로운 사람에 대한 어떤 기소 필요성이 있다라든지 이런 수사를 하려고 할 때 그 단계에서 사실 그러면 지금의 검찰이나 공수처가 하는 것이 이제 맞는 거냐라는 새로운 그렇죠. 논란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형식이로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내란 수계인 윤석열과 그다음에 이제 김용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 포괄적으로 이 사건, 큰 사건 하나에 대한 이제 수사가 완결적으로 지금 끝난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특검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저는 들거든요. 아니 있는데 하여튼 그게 어쨌든 윤석열, 김용현 이런 그의 10명들을 제대로 좀 조사하고 수사해서 처벌해야 되는데 그거 이제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측면이 있어서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최 앵커님 생각과는 좀 다른 게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됩니다. 이 윤석열 이 정부 안에서? 네, 이 정부 안에서 아니 국민의힘이 저러고 있는데 무슨 어떻게 해요? 아니 국민의힘도 김건희에 대해서는 네. 이게 아니 지난번에도 계속 반대하잖아. 명태균 거 빼고 아니, 자기네들 조사한다니까 아, 김건희가 무슨 명태균 나쁜 거는 봐주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정권 바뀌면 하면 되고 네. 정말 이 김건희가 어떠한 국정에 개입을 한 건지 아니면 네. 국정을 전적으로 운영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밝혀야 되고 양평, 도이치 그 외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 다 아니 밝혀야 되잖아요. 밝히면 좋지. 밝히라고 나는 계속 요구를 해왔지. 근데 국민의힘이 안 하잖아. 국민의힘이 안 하.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쭉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 한겨레 만평인가에도 그거 나왔던데. 재밌더라. 아니 결국은 다시 이제 만난 세계. 다시 만난 세계였나? 네. 조기 대선 한다면 네. 조기 대선이라는 게 본인이 잘린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잘리는 거를 이제 그거를 근데 현실 인식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둘 다 현실 인식이 안 되는데 윤석열이나 김용현은 그런 자들이라고 치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장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지지율 뭐 조선일보 뭐 시사저널 이렇게 나오는데 당장 봐요. 3월 초에 탄핵 인용이 거의 100% 되거든. 탄핵 인용이 9대 0으로 되잖아요. 9대 0으로 되든 8대 1로 되든 저는 거의 9대 0이 확실하다라고 보는데 9대 0으로 되면 그 다음부터는 대선에 들어가죠. 대선에 들어가면 대선은 뭡니까? 지난 정부에 대한 평가가 무조건 들어가요. 그럼요. 예? 야, 이 대선 어떻게 하게 됐어? 정상적인 대선이 아니잖아. 이렇게 긴급하게 2년 반 만에 대선을 해? 그러면 당신은 국민의힘에서 나온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언론이 이제 집중포하라 물어볼 거야. 민주당이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언론이 물어볼 거야. 지난 내란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내란 특검은 왜 안 된 거냐? 내란 특검을 사실상 반대했던 국민의힘 스탠스는 맞았던 거니?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힘은 왜 반대했어? 당신 대통령 되면 김건희 특검 할 거야? 왜 아직도 반대해? 대선 기간이라도 해야지 그러면. 그리고
당신 혹시 대통령 되면 윤석열 사면하겠네. 요게 이제 핵심 질문이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자꾸 지금 뭐 무슨 지지율이 높네, 그 다음에 이재명의 2심 사법 리스크가 있네, 막 지금 현재 지형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그러나 3월 초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을 거라고. 누가 나오든지 간에. 아니요, 다를 것 같아요. 예. 후보에 따라서 답변하는 태도와 대응이 다를 것 같아요. 그건 맞지. 그러니까 김문수, 어. 홍준표랑 어. 예를 들면 오세훈, 유승민하고는 다를 것 같아. 유승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 그래도 이름은 껴줘야죠. 뭐 이렇게 김문수, 홍준표는 막 그런 질문 받으면은 거의 99%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은 어떻게 잘한 겁니까? 막 이제 이렇겠지 또. 그러니까 그걸로 지는 거예요. 거의 그렇게 네, 백 그걸로 이제 지는 거고. 뭐 그 상황까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제 김민전 의원도 없고 제가 극우 유튜버 요새 많이 보고 있는데 왜 그래 또 세뇌당하려고 또. 계몽룡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계몽룡으로. 계몽룡. 이 계몽룡의 핵심 정치적 센스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어제 법정에서 윤석열, 김용현이 얘기했던 민주당 입법 독재를 해갖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지금 나라가 정상적인 겁니까? 이게 이제 한 축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윤석열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데 이재명 세상이야. 이거가 계몽룡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논리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첫 번째 건을 오히려 공론장에서 주장들을 하고 있지만 잘 안 먹혀요. 이 여론에. 근데 이 두 번째 개가 먹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예, 이 두 번째 거가 보수들에게? 예, 보수들에게 이 두 번째 거가 먹히면서 지금 이제 국면이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응답률을 제가 찾아봤는데 높아졌지. MBS 경우에 두 달 전에는 응답률이 14.1이었습니다. 근데 17.3, 16.7, 18.5, 22.8까지 올랐어요. 오, 마지막에 높다. 22.2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에 굉장히 이례적인 응답률입니다. 그렇지. 갤럽도 11.6, 11, 12, 15.8, 16.3까지 올랐어요. 아, 점점 이제 사람들이 전화 받기 시작하는구나. 네. 그리고 리얼미터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렇죠. ARS인데 4.8, 6.9, 5.1, 5.7, 7.8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응답률이 올라온다는 건 뭐냐면 김어준 씨도 어디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그것도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어떤 사람들이 전화를 바로 받는다는 거잖아요. 바로.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계몽령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조선일보 아까 얘기 잠깐 했지만 한 개몽됐어 사람들이. 2주 전부터 국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 국면이 이제 대선으로 넘어간 넘어갔다.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야, 이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이죠. 윤석열 있고 우리가 지금 으쌰으쌰 해서 해보자. 뭐 이런 분위기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과 관련된 거 보면 신문기자들이 사사스라고 부르는데 사면 사이드 냅니다. 윤석열 얘기를. 그러니까 다른 신문들 다 일면 쓰는 기사를 사면 사이드로 가져가요. 그렇지. 예, 그래서 여기서 보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걸치고만 가는 형태의 편집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넘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게 한국 정치의 특성상 어쨌든 이재명에 대한 불호, 이재명에 대한 반감이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대선을 가면 이 조선일보가 지금 쓰고 있는 전략, 윤석열 문제 많았지. 그러니까 맞아. 네 말이 맞아. 근데 윤석열이죠. 그리고 우리 후보 대 저쪽 후보에서 1대1로 가보자. 이걸로 가는 흐름으로 아마 계속 몰아갈 거다. 근데 저는 그렇게 여론을 이렇게 정형화되고 고착화된 걸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까먹는 것 중에 하나가 민심은 늘 바뀌거든요. 송광 정철 선생이 읽기 쉬운 게 사람의 뜻이고 변하기 쉬운 게 사람의 마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어디건 서양인이건 동양인이건 한국인이건 간에 사람들은 마음이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끊임없이 변하는 것 중에 어떤 생각의 틀을 가지고 그 생각을 어떤 특정 시점에 계속 주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세상이야. 다음이 되면 이재명 세상이야라는 일종의 이제 공포를 주입을 하는 거잖아요. 공포 마케팅. 3, 4년 동안 공포 마케팅을 계속 주입을 해왔는데 그걸 계속 듣다가 대선이 시작되면 새로운 프레임이 무조건 나타나요.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프레임이 나타나고 그 프레임은 윤석열 중심으로 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탄핵이 인용되고 난 다음의 상황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탄핵이 될까 안 될까, 내란죄가 적용이 될까 안 될까,
요때 상황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선거 말씀하신 대로 선거 구도 측면에서 뭐 이 얘기를 지금 시점에서 진지하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심판론 플러스 어제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성장이나 대응. 실용이나 중도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대응이야. 네. 그러니까 심판론 네. 플러스 그 구도를 갖는 거고 그렇지. 이쪽에서는 뭐밖에 없습니까? 반 이재명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그렇지.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역대 대선들을 보면 이 구도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반 이재명으로는. 그러니까. 만으로는. 그러니까. 그 대선 결과값은 네.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데 네. 우리가 지금 국면에서 생각하는 야 대통령이 저렇게 한심한 사람이고 저 정권이 저렇게까지 하고 여사는 비아폰을 받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시원하게 말하자면 처벌하고 뭔가 감정을 해소하고 뭐 이런 국면으로 흘러갈 것 같진 않다는 거죠. 지금 국면이. 그러니까 네. 그렇게 최 앵커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보수 우파가 주눅드는 그러한 프레임만으로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보수파가 주눅드는 프레임만으로는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뭐 탄핵을 이미 당했는데, 예. 그러니까 탄핵을 안 당한 시점에서 탄핵을 당했을 때 민심을 측정하는 거는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탄핵 파면이 된 이후에 완전히 뒤집어진다. 된 이후에는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중도 보수나 중도 진보, 그러니까 멈춰서 있는 사람들, 판단을 유보한 사람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9대0으로 탄핵이 나왔었을 때 그 다음 행보에 관해서 국민의힘이 그때까지도 이제 가령 이제 뭐 원내대표가 권성동이라면 권성동이든 권영세든 뭐 누구든 간에 김민열이든 누구든 간에 거기에 관해서 뭐라고 지금 답변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거 답변 안 할 거라니까요. 답변을 안 하면 그럼 이제 답변을 안 하면 말을 못 하게 돼. 왜냐하면 할 수 있다니까요. 여기는. 그러니까 되게 간과하시는 게 있는데 네. 되게 그렇게 나이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왜요? 탄핵이나 윤석열, 김건희는 이제 책장을 덮어요. 그 아. 책은. 그러면 국민의힘이 국민들이 네. 책장을 덮었기 때문에 나는 다 까먹어 이렇게 갑니까? 안 까먹는데 새로운 책을 꺼내는 거죠. 아니 이제. 새로운 책이 깨놓을 수 있는 게 뭔데? 이재명 나빠요. 그거 꺼낸다니까요. 그게 새로운 책이 아니지. 내가 말한 거는 아니 그 새로운 책은 4년 된 책이라니까. 새로운 걸로 막 만들어가지고 포장지 바꿔가지고 새로운 책이요라고 한다니까요. 마케팅을 새롭게 한다니까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지. 그게 안 통한다는 그게 거야. 너무 전 아니한 생각이라고 아니 보는 거예요. 뭐가 그게 아니한 생각이에요. 그렇게 마케팅을 접근하는 게 마케팅 공급자들이 아니한 생각이지. 네. 그게 소비자를 우롱하는 생각이에요. 맞다니까요. 4년 동안 맞아. 4년 동안 똑같은 마케팅을 했어. 그러니까 저기는 장 소장님 말씀은 소비자를 우롱할 거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소비자를 안에 우롱할 내용은 것이다. 안 바꿔요. 거표지만 새롭게 진짜 하고. 국민들을 그거는 개돼지로 하는 거야. 아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게 뭐냐면 네. 이재명 대표가 네.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이미 문제가 많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효과적으로 프레임 잡고 마케팅하면은 진보 쪽 인사분들이나 아니면은 윤석열 야 저런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다고 해서 후보를 내? 저 나쁜 놈들. 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프레임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니,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본인들의 지지자들 말고 확장성이 있는가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후보에 따라 달라져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걸 맞아. 그거는 맞아. 그러니까 후보에 따라서 달라진다. 근데 이렇게 가겠죠. 예를 네. 들면 3월 말 4월 초에 이재명 선고가 나요. 근데 네. 1심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대통령 선거는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있을 겁니다. 그렇지. 시기적으로 보면. 근데 이거를 주진우 등이 지금 계속 공격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이거는 중단되는 거 아니야. 이건 대통령 되면 대법원 나야 되는 거야. 근데 일반 국민들은 이쪽에서는 법리적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이쪽은 아니라고 하고 하면 이게 양비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다 얘기가. 그러면 이쪽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 되더라도 이거는 재판을 계속 해야 되고 대법원 판결 확정되면 대통령 즉시 잃는 거야. 이 프레임을 강하게 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방어해야 될 거예요. 어쨌든 왜냐하면 법정 판결이 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담 그리고 2심까지 유죄가 난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에 나오고 당선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제 초유의 길이거든요. 한국 정치에서 물론 뭐 트럼프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집중이 될 거고 그렇겠지. 그러면 네. 이쪽에서 방어 논리가 이런 게 되겠죠. 예를 들면 선거법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니네는 내란을 저지른 정당이다. 이 싸움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
내가 원래 더 말하자면 이입하는 정당의 당대당 싸움이 될 가능성도 상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대선을 치르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99%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 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이나 보수파 진영에서 후보를 김문수나 홍준표를 내가지고 이재명 나쁜 사람 막 삿대질할 수도 있고 유승민이나 오세훈 내세워가지고 자, 우리가 좀 잘못한 부분들 다 인정하고 새로운 미래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대한민국 이 시스템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 보고 오십시오 하면서 막 이제 과거 거를 다 상처 더 낼 거란 말이에요. 그 프레임이 국민의힘과 보수파의 대선 후보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먹힐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여론은 좀 더 지켜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여론조사에 대해서 많은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론조사의 응답의 민감성이 사실상 대선 직전이다라는 정도까지 민감성 있게 올라온 그룹은 맞아요. 국민의힘의 지지층 중에 강성 지지층, 지금 그렇죠. 그걸 두고 시청층, 사실은 저는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지지층, 국민의힘의 지지층 중에 이제 보수적인데 극우 유튜브까지는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기까지 지금 안 왔고, 그리고 중도,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층, 사실은 지금 조기 대선보다 전혀 아니거든요. 예. 아직은 윤석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를 주시하는 모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신문 일면도 그래서 딱 차이가 나는 거죠. 조선일보만 일면에 딱 이거 여론조사 얘기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윤석열 봐라 김용현이랑 이러고 있다. 나머지 신문들은 다 이제 그런 모드 아닙니까? 그런 국면이어서 이게 조기 대선 모드에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거는 일단 더 지켜봐야 되는 이제 문제인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제 상황은 이제 대선 국면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럼 실제로 대선 국면이 됐을 때 그 문제는 지금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는 있어요. 가령 지난 총선에서 이 2조 심판론을 했잖아요. 국민의힘이. 네. 근데 안 먹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총선 직전에 소위 말하는 언론 표현으로 사법 리스크를 덜고 간 이벤트들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체포동의안이 처리가 돼서 구속영장 심사 받으러 갔는데 구속영장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야 이게 뭐 좀 뭐가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쭉 갖고서는 이제 총선에 임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라는 이 쟁점이 상당히 완화된 상태로 임한 상태에서 상대는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도하는 국민의힘인데 윤석열은 주렁주렁 여러 가지 또 그때 당시에 뭐 최상병 사건 등 김건희 여사 얘기 뭐 등등등 주렁주렁 달고 있으니 그렇죠. 이게 뭐 자격이 되냐 네. 이런 상황이니까 2조 심판론이 하나도 안 먹히는 국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효력이 없었던 건데 이번 대선은 지금 그게 변수가 될 만한 게 지금 김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의 이제 2심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어떻게 연동되느냐 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뭘 주장할 거냐면은 그 한동훈이 제기한 쟁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전에 현직 대통령이 예를 들면은 이 직무를 수행하는 와중에 뭐 예를 들면은 뭐 또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첫째 날 수 있는 거냐, 둘째 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류의 이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로 쟁점화 시키려고 막 시도를 할 텐데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 얘기로 그러면 끝나서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가 있네 이러고 끝나느냐? 아니죠. 이쪽에도 이제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그 얘기만 하는 거냐? 당신들은 윤석열의 여러 가지 후가들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국민의힘 쪽에서 언급되는 이 대선 주자들의 다 뭐가 하나씩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미륵불이 하나씩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이 달려 명태균 씨가 하나씩 다 달려 있는 것이고 예. 당신들 대통령 되면은 명태균 씨 하나씩 다 달고 오는 건데 오세훈도 그 혹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처리할 건데 이렇게 맞받아치는 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명태균이 안 묻은 사람은 김문수, 한동훈 뭐 이제 그다음에 뭐 유승민, 안철수 정도인데 유승민, 안철수는 물론 이제 이 당내 경선의 허들을 넘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한동훈도 사실은 이게 되느냐의 의문이 상당히 이제 큰 물음표가 지금 있는 것이고 그럼 김문수냐? 김문수로는 못 치를까? 김문수로 안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죠. 김문수는 대선 후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상식적으로.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 되는 아니, 뭐, 경우의 수가 되면 좋죠 뭐. 상대적으로 예. 뭐 나머지 지금 언급한 사람들보다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거 보면은 예.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죠. 나머지보다는 그 지금 흐름으로 보면은
그러면 김문수로 대선 치를 수 있는 거냐? 김문수로 나오면 무조건 지죠. 이게 그러니까 좀, 이런 네. 구도를 이렇게 보면은 네. 지금 여러 가지 변수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더라도 그리고 굉장히 더티한 대선 되겠지만은 더티한 대선이 여전히 되겠지만은 여전히 가능성의 영역으로 본다면은 민주당 우위인 구도가 유지될 가능성은 지금 제가 볼 때도 높은 것 같다. 민주당 우위의 구도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민주당이 지금 봐서는 굉장히 높은 게 누가- 아니라 예? 그건 거의 확정적인 거죠. 네, 확정적인 누가 거고. 나오든 그러니까 얼마나 집권할 더티하게 가능성이 되느냐의 높은데 문제인 거죠. 제가 보기에 이제 이게 뭐 유튜브든 어디든 간에 그 한국 언론의 이제 지형에서 이야기를 할 때 자꾸 이제 방어 논리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그거는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또는 언론에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지금 그 방어 논리라는 게 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제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아 이재명의 세상이 되면 너희들 무서울 거야. 부자들 돈 뺏길 거야. 이게 이제 공격 논리죠. 근데 방어 논리는 아니야. 나 기본소득도 저 하위로 넣고 거의 폐기 수준이고 그리고 나는 성장 우선이야. 다시 대한민국이야. 나는 성장으로 마음 바꿨어. 이게 방어 논리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축구건 야구건 뭐 상대가 있는 경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에요. 공격. 근데 저는 유튜브건 댓글이건 뭐 한겨레건 경향이건 이른바 이제 진보 진영에 속해 있는 쪽의 사람들이 늘 수세적이야. 여기에서 뭘 치잖아. 근데 내란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거든.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리고 윤석열을 사면하냐 안 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 현직 대통령으로 잡혀 들어갔잖아요. 하여간 선고는 언제 날 거 아니에요. 1, 2년 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그거 다 공격이거든. 공격이에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사안이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해. 근데 거기에 관해서는 문제 제기나 질문을 안 해. 언론이나 유튜브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말한 그 프레임,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있네, 없네, 그러면 어떻게 되네, 우리는 뭘 경계를 해야 되네. 경계를 하긴 뭘 경계를 해. 사법부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든 간에 사법부는 사법부고 거기에서 민주당에서 누구를 뽑든 간에 민주당은 민주당의 그 대선 후보를 뽑으면 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책임져야 될 거는 책임을 져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이나 나도 이거는 아직도 이제 조중동의 프레임에 꼼짝없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한겨레나 경향도 뭐만 하면 거기에 절절절절 맨다는 거지. 왜 이 짓거리를 20년, 30년 동안 하냐는 거예요. 군사 반란을 일으킨 자들한테 군사 반란에 관해서 그 24시간 따져 물어도 모자란데 24시간 따져 묻지도 않고 야 이재명 리스크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해? 2심 판결이 나서 그것과 관련해서 후보로 못 나온다는 법률 조항이 있으면 그런 법률 조항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법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없어. 그러면 민주당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건 네. 아닌 것 같은데요. 언론은. 그러니까 뭐. 여하튼 간에 무슨 리스크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유권자들이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야. 예? 2심에서 유죄가 설사 나온다고 하더라도 안 그래. 근데 야 이게 지금 내란죄 옹호당하고 허위사실 공표해서 기소를 받았는데 그 과정이 뭐 어떻게 얼마나 검찰이 지저분했고 뭐 이런 거는 다 차치하고라도 그냥 국민들한테 심판 받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뭘 굉장히 좀 방어적으로 나오고 야 이거는 굉장히 큰일인 것처럼 나는 호들갑을 펴는 게 웃기다는 거지. 근데 예. 당연히 국민들이 정치적인 판단과 심판을 할 텐데 지금 최근에 한 2주 동안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 예. 이전과는 다르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위험하다라는 노란불이 깜빡깜빡
들어 있잖아요. 그것도 지난 총선 때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지난 총선 때 그 이야기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150석을 넘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총선 일주일 전에도 했었어. 종편에도 다 하고 다 했어요. 됐습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이런 프레임 자체가 만들어 놓은 생각의 틀인 거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 자체를 완전히 옛날에도 틀렸는데 뭐 아이, 뭘 믿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분석과 대화가 아니, 안 되는 거지. 제가 말했잖아요. 네. 시간이 흐르면 네. 탄핵이 인용되면 네. 3월달 국면이 이후에는 전환이 뭐 될 수 있죠. 전환이 된다는 그건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부분이고 네. 현재 시점에서 네. 그냥 상황적으로 나오는 여론조사와 분위기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을 해서 현재의 상황을 분석을 해보면 그 분위기를 거푸집에 이렇게 딱 짜서 네모나게 만들잖아요. 그 거푸집이 네모난 거푸집인 건지 동그란 거푸집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는 우리 머릿속에 달려 있다니까. 현실은 그냥 흙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흙이 좋은 흙인지 나쁜 흙인지는 판단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흙을 가져오다가 중간에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오염 물질을 좀 빼야 된다. 그런 분석을 해야 된다. 거기에 관한 그 실체적인 분석은 가장 집중돼야 될 거는 내란과 이 사람들의 거짓말과 이런 것인 거지. 최경 앵커님의 생각과 판단과 제 생각과 판단이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입장- 현상을 네. 분석하는 것만 제가 좀 다르지. 국내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얘네 왜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라고 보면 그 두 가지 특검 때문이죠.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이 통과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양평고속도로 이상하잖아요. 다 이상하다고 얘기했고 그거 누가 관여돼 있습니까? 국토부 장관 관여돼 있겠죠. 바로 뭐 하고 그러면 어쨌든 대선 잠재적 대선 후보 한 명이 수사대상이 되겠죠. 명태균 가면 누가 걸려 있습니까? 지금 뭐 얘기 안 하고 있지만 오세훈, 뭐 홍준표. 오세훈 상관없대. 뭐 어쨌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가면 지금 굵직하게 얘기되는 이름 5-6명이 수사선상에 오를 거예요. 대선에 가기 전에. 그리고 내란 특검 가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죽어라고 반대하고 있는 게 뭡니까? 12월 4일 이후 상황을 빼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월 4일 이후 상황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대통령실의 관계가 수사선상에 오를 거고 그럼 추경호 원내대표를 통해서 후에 말하자면 행동을 정한 의원들의 이게 정당한 이게 어떤 논리로 그러고 갈 거냐면 위원정당 해산 논리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란에 니네 내란에 동조한 거네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까지 한 모습을 보면 그런데 뭐 진보 진영에서는 별로 진보 진영에서는 그 잘못된 판단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법부가 통진당 때 내란 예비 음모에 동조했다, 방관했다는 이유로 정당을 해산시킨 적이 있어요. 그러고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강화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수사가 아까 다 됐다고 말씀하셔서 그 10월 그 국군의 날 행사할 때 하는 날 김용현과 여인영 등과 김성렬이 만나서 내란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5차는 누구랑 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랑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그러면 막 이제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령관하고는 내란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밥 먹으러 가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얘기 안 했을까요? 그런 거 들여다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 내란 특검이라는 거에 방향은 그 지점으로 몰아갈 거예요. 그러면 사실 대선을 치르기 전에 당 입장에서는 내란에 동조했거나 방관했거나 해서 민주당에서는 니네는 해산해야 되는 정당이야라는 공격을 받게 될 거고. 할 수밖에 없다. 프레임이 절안된다니까. 김건희 특검을 가면 아니 진짜 그래요. 적폐 가보세요 나중에. 적폐 참사가 수사는 관료들이고 국가 기관에 대한 수사였지만 이거는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유력한 정치적 자산들에 대한 1.4가 가능한 특검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인을 시키느냐 여부와는 별개로 선거 기간 중에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지금 길을 쓰고 방어를 하는 이유가 뭐 일종의 선거 전략이기도 한 거죠. 결사적으로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내란 그러니까 특검은. 이 내란 얘기나 지금 말씀하신 뭐 공격의 최고의 방어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건 기본으로 하는 거죠. 기본 장착인 거고. 최 기자님 말씀대로면 명태균 얘기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명태균 얘기도 할 필요 없고 언론이 한겨레든 경향이든 명태균 얘기도 할 필요 없고 김건희 얘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내란 원포인트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이 언론이 다뤄야 될 진실 하나인 거죠. 그런데 아니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어. 그런데 네. 아까 이제 언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유권자들의 판단에 정확하게 맡기려면은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명태균 얘기
그다음에 김건희 얘기, 아까 말씀하신 뭐 양평 고속도로 얘기부터 쭉 해가지고 이런 최대한의 정보는 유권자들한테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슨 뭐 이 법원 판결이나 이런 얘기도 그건 결국은 신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인 당연하지. 거거든요. 그리고 네. 이 문제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보수 언론의 프레임이나 그리고 지금 장 소장님 말씀하신 국민의힘의 안타까운 노력이나 이런 네. 것들은 상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계속 네. 시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란 원포인트로 가는 것도 가는 것이지만은 이런 거는 선거의 현실인데 그러면 당연히 내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선거도 당연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레임이 메이저 프레임으로 존재하지만은 결국은 선거의 전략에 대해서 이제 어떤 뭐 논하고 뭐 할 때에는 나중에. 이 여러 가지 이제 서브 프레임이나 이런 영역에서는 예. 그걸 다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드린 말씀은 결국에는 그 메인 프레임, 큰 프레임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얼마나 더티하게 가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결국은 민주당 우위에 이제 선거 지형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그래서 이제 드리는 것이죠. 지금 그렇죠. 상황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 다 정리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2심 선고에서 무죄 나와버리면 다 정리돼요 다. 다 정리죠. 거기서 만약 유죄 나와버리면 상황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예. 무죄 나오면 이제 끝난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진보 쪽에 계시는 분들보다 이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적개심, 반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서 좋아 윤석열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는 보수파 쪽 사람들도 그러면 이재명 대표 도와줄 거야? 대통령 만들어주는데 당신 꽃길 깔아줄 거야? 이러면은요 주눅 들게 돼요. 그거가 그 프레임이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지속돼 왔는데 네. 민주당은 아마 나중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게 시간이 별로 없는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2심에서 유죄가 난다는 가정하에 후보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당내 경선은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누구가 막 나와요. 그랬었을 때 이재명의 핵심 코어 지지층들을 모빌라이즈 할 정도로 동원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기간이 있느냐. 그러니까 모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기간이 있느냐. 이재명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계산이 이미 돼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기간상 석 달밖에 안 남았고 그렇죠. 실제로 대선 스타트는 2달인데 그 상황에서 누가 이제 뭐 잠룡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지지율이 뭐 2%, 3% 뭐 높게 나오는 사람이 뭐 5%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이재명이 과거에 했던 뭐 40%나 또는 30%나 이렇게까지 치고 갈 수 있는 과거에 문재인을 따라갔던 뭐 안희정처럼 막 20%까지 거의 19%까지 치고 갔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오면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헷갈리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저는 그게 판단이 됐거든. 그렇죠. 그거는 그런 게 없어. 지금. 없어.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야. 그러면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정책,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거는 이재명 리스크에 대한 방어 논리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이 선거가 왜 이 시점에 치러져야 되는지,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옹이했던 국민의힘에게 계속 정권을 연장시켜주는 게 맞는지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게 주요한 프레임으로 올라설 수밖에 없다. 왜냐? 헌법 위반자이기 때문에. 맞다니까요. 예, 헌법에. 정확한 진단이세요. 예, 제 생각은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3월 정도 되면 분위기가 싹 많이 바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할 말의 마지막을 말씀드리면 다른 분들이 할 말이 있으시겠지만 요 국민의힘의 이재명 탓에 대한 결국은 중도층의 평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예. 국민의힘의 이재명 탓에 대한 중도층의 평가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 내란 사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재명 타령이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최소한
지금 이제 장 소장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신 국민의힘이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전략의 문제에서 어디까지나 전략의 문제에서 그게 먹히려면 최소한도의 어떤 효력을 발생을 시키려면은 국민의힘이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최소한 성의 있는 대응이 있었어야 된다. 성의 있는 대응을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윤석열 문제를 정리를 최선을 다해갖고 성심성의껏 하고 그리고서는 조기 대선은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한번 승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모드로 간 이후에 그런데 우리가 내란 문제를 이렇게 정확하게 정말 양심적으로 정리하고 나서 어떤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가 돼야겠는지를 우리가 양심적으로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중도층이 얘기하는 겁니다. 중도층이 그래?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시작부터 내란은 정당했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재명은 어떠냐? 이걸로 지금까지 계속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뭔 이재명 세 글자가 아니면 지금 정치 상황을 설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석열이 구속이 됐는데 윤석열 구속에 대해서도 이재명은 왜 구속 안 시키냐? 이거부터 대뜸 나오는 지금 태도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온 과정에 대한 중도층의 평가도 있을 거여서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이 정말 이재명 반대 원포인트로 이제 우리가 대선을 치르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하면 지금은 벌써 요 초기 단계에서부터 일정 정도의 실패를 하고 있는 거다. 이 평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대선을 치르면은 대선을 치르는 시대 정신의 프레임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후보들 프레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 정신은 국민의힘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이미 포기한 거야. 그런데 후보들 같은 경우에 대략 이렇게 작전을 짜면 어떻게 되겠어요? 김문수를 막 띄워요. 근데 김문수가 어느 순간 나는 내가 대선 후보로 나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한다. 보수우파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나는 뒤로 물러서고 예를 들면 오세훈이나 유승민을 나는 뒷받침하겠다. 내가 며칠 전에 한 말이야 이게. 아 그랬어요? 죄송해요. 그러고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또 정치인들만 섞으면은 좀 그러니까 이창용을 또 끌어들여요. 그래서 경선에 참여시켜. 그러면서 대선 후보 선출 규정 룰을 자체를 바꿔버려요. 그냥 당원과 지지층 이거 다 빼버리고 일반 국민 100%로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오세훈이나 유승민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오세훈이나 유승민이 딱 후보가 돼가지고 옆에 유승민 세우고 이창용 세우고 이러한 김문수나 홍준표 세력들은 다 뒤로 그냥 물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나라 만들겠습니다라고 프레임을 잡아버리면 그게 그러니까 너무 뻔히 보인다니까. 보이는데. 내가 며칠 전에 이미 이야기를 한 거고. 보이는데 아마 맛있어 보이잖아. 그게 먹히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거. 그때 거기에 관점의 차이가 있네요. 보시죠. 때 보면 19대 대선의 구도의 재판이 되겠죠. 그때 많이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탄핵하고 하는데 근데 반문연대를 꾸리네 마네 하다가 결국에 이쪽에 2명이 나온 거잖아요. 심상정까지 나왔잖아. 네, 뭐 그 심상정이랑 그 유승민이 또 뭐 어쨌든 상세가 되니까 그렇다고 치면 41대 24대 21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준석이 동의하지 않을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그렇게 포장지 갈아 끼우는데 그럼 이준석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창용이 나오든 오세훈이 나오든 유승민이 나오든 저 내란 정당은 못 찍겠다라는 정서 때문에 이길 거예요. 근데 여기도 어쨌든 지금 태극기 세력이랑 해서 유의미한 득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19대 대선 구도가 이쪽에서 당연히 반명으로 가자, 우리 반명연대로 가자라는 시도를 걸겠지만 결국에는 구도 자체는 19대 대선의 어떤 닮은꼴 구도가 되겠죠. 이 광고를 열띠게 이야기를 하다 광고를 못했는데 광고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에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이고요. 무려 합하면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고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55인치 삼성 TV 가능하고요. 1670-257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때 스픽스 또는 최경영의 정치본색 유튜브 채널 말씀해 주시면 가입하면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 지인 추천 시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새 이벤트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조 화환 있습니다. 근조 화환. 근조 화환. 배송 완료 시 주문자에게 배송 완료 인증 사진도 당연히 즉시 전송해드리는 전국 꽃배달입니다. 3시간 이내 배달해주는 전국 꽃배달. 3단 화환의 가격이 초특가 43,000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싸네요. 예. 유튜브 보고 주문하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상남원 비밀 시크릿 할인 추가가 가능하고요. 꽃배달이 필요하신 분은 1688-3525, 1688-3525 동서양난 관엽 꽃바구니 화환뿐만이 아니죠. 많은 제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365일 지구가 멈추지 않는 이상 운영 중이니까요. 예.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최경영 뭐요? 기자님. 뭐요? 제 설날에 네. 제가 이 국민의힘이 네.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에 네. 대해서 제가 한 40분짜리 인터뷰를 했거든요. 어디에서요? 스픽스에서. 스픽스에서. 네, 그거를 한번 보시면은 국민의힘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쭉 한번 스케치를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 한겨레 TV에서 했구나. 중립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예,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겨레 TV에서. 그래서 오늘 밤 9시에 나간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 서부지법에 방화한 그 친구는 특정했고 지금 이제 쭉 체포했죠? 체포한 거죠. 예. 체포했죠? 진짜 10대 돼? 엄벌에 쳐야 돼. 성인은 성인인데 19살이구나. 그 교회들 주도로 10대 청소년들이 시국 선언하는 영상들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어요. 교인 아. 맞죠? 네, 보시면 교회 다니는 보시면 친구죠. 정말 참혹합니다. 파주 쪽에서 교회 다니는 교회가 그 차별금지법 반대 그걸 동력으로 해서 상당히 또 그쪽에 이제 붙은 그 조직적인 세가 또 있는 거죠. 그저께인가 신혜식 씨가 고성국 TV에 나와서 이실직고를 했더만요. 뭐라고요? 그 집회에 나오는 80~90%가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다. 교회 다니는 교회에서 조직한 맞아요. 청년들이다. 종교적인 신념이야. 그러니까. 좋은 교회도 많은데 그렇죠. 제가 다니는 교회는 그렇지가 않은 데만 가서 기도하시면서 예. 마음을 좀 푸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민주주의를 믿고 똑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목사님이 다르잖아요. 예, 참 슬프네요. 예, 최경영 정치본사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한 한겨레 기자, 김연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